안녕하세요. 사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그 중에서도 핵심 3가지, 법인세, 교육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숫자랑 법 이름이 워낙 많아서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서 나한테 뭐가 바뀌는 건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적어도 이 3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첫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말 그대로 회사, 법인이 번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지금은 이익 규모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현행 세율은 2억 원 이하 9%, 2억에서 200억 원은 19%, 200억에서 3천억 원은 21%, 3천억 원 초과는 24%입니다. 이 세율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씩 낮춘 결과예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이걸 다시 1%씩 올려서 사실상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억 이하 10%, 2억에서 200억 원은 20%, 200억에서 3천억 원은 22%, 3천억 원 초과는 25%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 2026년 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걸 법인세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활력을 높이고자 하면서 낮춰졌던 걸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이걸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정도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법인세, 기업에만 부담일까요? 경제학에선 세금 부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이 용어를 조세 귀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세금을 500원 붙여놨더니 가격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세금 500원 전체를 회사가 다 떠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300원 더 내고 회사 이익이 200원 줄어드는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인세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임금 삭감, 투자 축소, 가격 인상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와 소비자, 주주에게 부담이 나눠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법인세 인상은 서민 중산층 증세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법인세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이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 여당 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수가 많이 줄었고 복지, 교육, 국방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법인세를 계속 낮춰만 줄 수는 없다. 특히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 이익도 많이 내니까 일정 부분은 더 부담해달라. 이게 세수 기반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야당과 경제계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투자 위축, 고용 불안, 고금리로 이미 힘든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더 꺼리게 된다. 특히 2억, 200억 이하 구간, 즉 중소 중견기업에까지 똑같이 1%포인트를 더 올리면 일자리와 임금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 정리하자면 법인세 인상은 당장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고용, 물가, 투자 환경을 통해 다시 우리 삶에 돌아오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원래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세목에 덧붙이는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논란이 된 건 금융보험사에 붙는 교육세입니다. 지금은 은행, 보험, 증권사에 수익금액 기준 0.5%를 교육세로 매기고 있는데요. 개편안은 구조를 이렇게 바꿉니다. 1조 원 이하 수익분의 0.5% 그대로 1조 원 초과분은 1%로 2배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즉 덩치가 큰 금융회사, 1년에 매출 1조 원 넘게 버는 곳들에 대해 더 많이 내라는 설계입니다. 정부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윤도 크고 시스템 리스크가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 여기서 걷는 세금을 고등교육, 미래인재 육성재원으로 쓰겠다. 일종의 교육투자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와 금융권, 야당 쪽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회사는 물건 파는 회사처럼 금리, 보험료, 수수료를 조정해서 세금 부담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다.
이건 사실상 간접적인 서민 증세가 아니냐. 예산정책처 분석에서도 교육세는 소비재적 성격이 있어서 결국 대출금리,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 비판을 의식해서 서민금융 대출이자는 과세표준에서 빼겠다,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장치를 검토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수수료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회 전가할 수 있어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보험사는 단순히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 회계 기준 때문에 미래에 낼 세금을 지금의 부채로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급 여력 비력이 떨어지고 금융당국 건정성 규제에 더 쫓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험업계는 적어도 일몰, 유효기간이라도 달아달라, 3년이든 5년이든 한번 평가해보고 계속할지 결정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점 쪽 논리는 금융사 이익이 커진 만큼 그 이익의 일부를 교육 투자에 쓰는 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교육이 미래 경쟁력이다 라는 겁니다. 단점 쪽 논리는 은행, 보험에 세금을 더 때리면 대출이자, 보험료, 수수료 형태로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금리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상분이 더 크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교육세 인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냐, 오늘을 사는 서민에 대한 부담이냐를 놓고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랑 좀 먼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구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현재 구조부터 볼게요. 지금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세율 14%,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 정도 내고 끝입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거나 다른 근로,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이 배당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최대 49.5%까지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배당 받는 대주주나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굳이 배당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번째 주머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따로 떼서 조금 더 낮은 세율로 별도 과세해 주겠다는 겁니다. 개편안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 세율 14%,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 20%, 50억 원 초과분은 새 구간을 시설해서 30%의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기존 최대 49.5% 종합과세에 비하면 상당한 인하죠. 하지만 이 혜택이 아무 기업 배당에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 기준을 따로 세워놨어요. 예를 들어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부터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만 이번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 이익은 쌓아두고 배당은 너무 적게 한다. 대주주, 경영진이 세금 너무 많이 내야 하니까 배당 말고 회사 안에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해온 구조를 바꾸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줘서 이익을 주주에게 더 돌리게 하겠다. 그러면 소액주주들도 배당 늘어난 효과를 같이 보고 기업 지배구조도 주주 친화적으로 바뀔 거다. 반대로 비판하는 쪽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당소득 수억, 수십억 받는 사람들 중심 정책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고소득자다. 이들에게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 그리고 세율을 이렇게 낮춰줘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 세율이 높은 편이라 대주주들이 배당을 크게 늘릴 만큼 매력적인 구조도 아니다. 또 하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로 노력형 고배당 기업이 되려면 배당 성향, 증가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이걸 충족하면서 매년 꾸준히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정리해 볼게요. 주식 투자 안 하고 배당도 거의 못 받는다.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
배당 투자 비중이 큰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종목을 고를 때 이 회사가 고배당 요건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고, 만약 한국 시장 전반에 배당을 늘리자는 분위기가 생기면 소액주주도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이 1차적으로 고액 배당을 받는 상위 투자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놓고 볼게요. 법인세 인상, 기업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 고용, 임금, 물가에 간접적인 파장을 주는 세금입니다. 교육세 인상은 대상은 매출 1조 원 넘는 금융보험사지만 구조상 이자, 보험료, 수수료에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서민 부담 아니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율 인하, 분리과세라는 혜택 때문에 부자감세 비판을 받지만 정부는 배당을 늘려서 주주 전체에게 이익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생각은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금융사에는 더 걷고 배당 활성화에는 당근을 주면서 전반적인 세수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그림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 부담은 누구한테 가느냐? 앞으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이런 질문을 같이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금은 표면적으로 누구한테 부과되는 세금인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 임금, 이자, 배당을 통해 누구에게로 옮겨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세제 개편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어떻게 보시나요? 법인세, 교육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중에서 가장 공감되거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고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사유로고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